교사를 위한 아동학대 대처 및 회복 지원. 아동 성학대에 대한 학교의 대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장형윤입니다. 최근 한 중학교에서 아동 성학대와 관련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사례를 함께 살펴볼까요? K중학교의 상담교사로 재직 중인 이 선생님은 따뜻한 마음과 푸근한 인상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중 이 선생님을 유독 따르는 중2 여학생 S양. 내성적인 성격에 항상 어두워 보이는 표정이지만 이 선생님과 상담을 할 때에는 여느 학생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다며 상담을 시작한 S양은 점차 이 선생님과 친해지면서 더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S양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아프셔서 거의 누워 지내신다는 것, 아버지는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폭언을 일삼는다는 것, 그 와중에 S양은 집안의 살림을 모두 도맡아 하고 있다는 것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더 어두운 표정으로 상담실을 찾은 S양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다가 힘들게 말을 꺼내었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왔고 작년부터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강제로 성관계를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선생님은 생각지도 못한 S양의 이야기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례는 잘 보셨나요? 성폭력 2차 피해란 성폭력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해 외부에 알린 이후 주변 사람들이나 기관들로부터 부정적인 말이나 평가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성폭력 자체도 끔찍한 경험입니다만 성폭력 피해자들은 오히려 2차 피해가 더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에서 아동의 성학대 피해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이를 처리해 나가고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체크. 여러분의 학습 정도를 미리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잘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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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학대로 인해 아동의 신체적 발달과 심리적 발달에 일어나는 단기적인 영향을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성학대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성학대와 아동 성폭력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개념들은 각자 조금씩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학대와 관련된 성폭력, 아동학대, 성추행, 그리고 성희롱의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 행위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 등을 모두 포괄합니다. 여기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다른 사람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 자율적이며 책임감 있게 자신의 성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성폭력은 일반적으로 성추행, 성폭력, 성희롱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행위, 몸의 중요한 부위를 만지거나 비비거나 빠는 행위, 성기나 가슴과 같은 중요 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 부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이용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 양육,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합니다. 관련 법으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학대라는 개념은 아동학대의 하위 개념으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가해자인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을 성추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폭행, 협박으로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 접촉행위와 키스, 음란행위, 성기 노출 등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 성폭력과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는 성희롱이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업무 또는 고용, 기타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관련 법으로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은 아동학대라는 단어 속에서 아동의 기준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법마다 아동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받는 법도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한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에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합니다. 성학대 범죄의 유형으로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이라는 넓은 개념 아래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각 관련된 법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학대는 성폭력 중 가해자가 보호자인 경우에 사용하며 부모나 교사에 의한 성폭력이 주로 해당합니다. 성학대의 경우 일반 성폭력에 비해 심리적 후유증도 더 크고 처벌도 더 강합니다. 2. 성학대의 특징 및 후유증.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경우 육체적인 힘이나 폭력이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데요. 이는 피해자가 어리거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폭력을 쓸 필요가 없을 때가 많고 가해자는 오히려 아동 청소년의 신뢰를 얻으려 노력하고 언어적인 위협으로 성폭력 사실을 숨기려 애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동 청소년 성폭력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째,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대부분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13년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2,709명을 분석한 결과 강간의 경우 친족을 포함하여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율이 68.8%로 그중 가족과 친척 17.4%, 친족을 제외한 아는 사람이 51.4%였습니다. 둘째, 아동 청소년은 성폭력 피해를 즉시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 아동의 경우 자기에게 벌어진 사건의 의미를 모르거나 혹은 가해자로부터 비밀 유지의 협박을 받아 고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내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시간의 지연으로 인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의료적 개입과 사건의 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성폭력 피해는 수주 혹은 수년에 걸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위는 점점 침습적이고 아동 청소년 피해자를 성적 행위에 가담시키게 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의 특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특징을 알지 못하면 실제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피해 아동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은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의 일반적 후유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령 전기에는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으로 신체 증상과 퇴행 행동이 주로 나타나는데 악몽, 수면장애, 성적 놀이, 자위행위,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성적 행동, 퇴행 행동, 분리불안 등입니다. 학령기에는 수면장애, 야뇨증, 가출, 학업부진, 신경질, 부정적인 신체상, 교우관계 곤란, 체육시간 기피, 성에 대한 지나친 지식, 우울, 불신감, 해리 등 신체적, 정신적 증상 및 행동장애가 나타납니다. 청소년기에는 수면장애, 가출, 학업부진, 신경질, 잦은 싸움과 다툼, 교우관계 곤란, 부정적인 신체상, 약물남용, 불신감, 성에 대한 혼란, 임신, 자살, 해리 등 자아 손상, 반항 및 자해 증상이 나타납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런 후유증을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상당수의 아이들이 장기간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겉으로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는 아이들도 실제로는 힘들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의 2차 피해란 무엇일까요? 이는 범죄 행위 자체로 인한 피해 이후에 그와 관련해 새롭게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나 그에 관련된 사법기관, 병원, 가족, 친구, 언론, 여론 등의 소문으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 피해자가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피해자들과 면담을 해보면 사건 자체보다도 그 이후 겪게 되는 주변의 반응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폭력 2차 피해에는 다음과 같은 태도들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 사실에 대한 부정과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 피해 결과에 대한 편견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볼까요?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B씨는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습니다. 검사는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 중 한 번 교체되었고 두 번째 열린 공판에서 A 검사는 B씨에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 아빠랑 사귄 거 맞지 않느냐. 메신저 내용을 보니 아빠랑 사랑한 거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언제 처음 당했는지 묻는 질문에 피해자 B씨가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하자 나라면 아빠한테 성폭력을 당하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억할 것 같은데 등의 2차 가해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3. 학교에서의 성학대 대처 방안. 그렇다면 성학대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학대를 받은 학생들을 지원하다 보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런 사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며 조언을 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학대는 사건에 대해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아동의 진술은 법적으로 신뢰성이 입증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친족 내 성학대의 경우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진술하지 않으려 하며 피해자가 수사 과정 중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문화가 교사들이 학교에서 성학대 사건에 대처하는 것을 힘들게 합니다. 지금부터 성학대 사건에 대한 학교의 대처를 위한 몇 가지 기본적인 법률과 원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4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 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을 동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와 절차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함을 동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학대 피해자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에 관한 피해자 보호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해자를 조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학교에서 피해 아동을 대하는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를 대할 때는 비판적이지 않고 따뜻한 태도로 대하며 성폭력 피해자나 가해자, 그리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 선입견을 갖거나 추측을 하지 않습니다. 면담 시에는 조용하고 편안한 장소에서 안정적인 높낮이의 목소리로 면담하고 개방적 질문이 적절합니다. 너무 길고 어려운 질문은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하므로 짧고 쉬운 단어를 선택하도록 하며 면담 기록은 피해자의 언어 그대로 기록합니다. 다음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으로 면담 시 이러한 취지의 언급을 삼가야 합니다. 피해자도 범죄 발생에 책임이 있나요? 여자가 혼자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노출이 심한 옷차림을 하면 또는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거나 술자리에 합석을 했을 경우 피해자도 범죄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 또는 적어도 여자가 좀 더 조심했어야지 라는 인식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는 행동의 자유가 있고 스스로 범죄 피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동정의 대상, 평생 극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사람을 말하나요? 피해자가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나 제3자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낙인을 찍으면 오히려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성학대 피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바라기 센터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전국 38개의 센터가 있으며 위기 지원형, 아동 청소년형, 통합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기 지원형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위기 상담, 수사, 법률,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 청소년형은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 상담, 법률, 의료,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형의 경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위기상담, 지속상담, 수사, 법률, 의료,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술조력인 제도로 피해 아동이 나이가 어려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에서의 증언 절차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 아동이 피해 사실 등에 대하여 정확하고 원활하게 진술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되며 중복신문을 차단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2차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제1항과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 또는 증인 신문을 위해 직권이나 검사, 피해자, 그 법정 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 과정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으며 진술조력인이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 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임을 동법 제35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 중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 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음을 제36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36조 제4항에 따르면 피해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됨을 동법 제38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 변호인 제도로 아동학대가 대부분 친권자 등의 보호자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스스로 법으로 보장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적 능력이나 경제적인 자력을 갖추지 못하는 피해 아동의 법적 권리 행사 및 구제를 실효화하기 위한 제도로 이는 피해 아동의 보호와 2차 피해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아동학대 처벌법 제16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사건의 피해 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 처벌법 제27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성폭력 범죄는 아동학대 범죄로 형사 절차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피해자는 피해 아동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 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 아동, 청소년 등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 수사기관에 출석권을 가지며 증거 보전 절차 청구권 및 참여권, 증거 보전 후 증거물에 대한 열람, 등사권과 공판 절차 출석권을 가집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피해 아동, 청소년 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 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검사는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여 형사 절차에서 피해 아동,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본 차시에 적용하기 시간입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의 객관적 물증이 없는데 신고하거나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허위 고소인가요?
성폭력 사건은 그 특수성상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자 중요한 증거로 평가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부족한 경우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도 하므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하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모두 세 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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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기. 오늘 학습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먼저 성학대의 정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성학대란 부모 등 친권자나 교사 등 보호자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을 뜻하며 강간, 강제 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성학대의 특징 및 후유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해자가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폭력, 협박보다는 위계나 회유를 통한 피해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가 반복적, 지속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의 일반적 후유증으로 학령 전기에는 신체 증상 및 퇴행 행동이, 학령기에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 그리고 행동 장애가 나타나며 청소년기에는 자아 손상과 반항 및 자해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서의 성학대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피해자를 대해야 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말이나 상황을 경계하는 동시에 신고 의무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동 성학대에 대한 학교의 대처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